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겨울에 아기들한테 반바지를 입혀? 아니, 반바지를 겨울에 왜 입혀? 한 번도 본 적 없어. 한국은 산후조리원이 있을 정도로 임산부들한테 진심이야. 미국인 2명이 한국의 아이들과 임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바지를 입히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안나라고 해요. 28살의 한국인과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인인 저는 한국이 너무 편하네요. 저와 그레이스, 곧은 셋은 절친이었어요. 저희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매일 엄청난 양의 과제를 함께하던 사이였죠. 저희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미국을 벗어나는 꿈을 꾸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공학은 어디서나 먹히는 학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셋이 똘똘 뭉쳤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은 미국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미국을 벗어나면 다 힘들게 살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달랐어요. 보세요. 10년 전 빅뱅을 좋아한다고 하면 무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관계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레이스랑 고든이 사귀기 시작했죠. 저는 친구들의 연애를 응원했지만 조금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도 운명이 찾아왔어요. 바로 편입으로 대학을 온 지후 덕분이었죠. 지후는 용감한 애였어요. 저희는 이미 셋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앉아도 되냐고 물었죠. 나중에 왜 저희에게 왔냐고 물었더니 무리 중에 3명인 무리가 저희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걸기가 쉬울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희는 정말 친해졌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누구보다 한국이나 일본을 궁금해했던 저희 셋에게 지후가 다가온 거잖아요. 저와 지후와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깊은 개인적인 유대감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했고 어느새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지후와 사랑에 빠졌고 친구였던 저희 넷은 두 커플이 되었죠. 우리는 대학 강의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땅을 탐험하려는 꿈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최신 기술 발전과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 교환학생인 지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지후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부터 첨단 기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레이스와 고든이 아시아, 특히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일본에서의 커리어 기회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저희 셋은 졸업을 하면서 길이 갈렸어요. 이때 그레이스와 고든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예 같은 기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레이스와 고든은 숙식이 제공되는 일본 기업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약속하는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와 지후는 한국으로 갈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먼저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아주 행복했는데요. 3년이 지난 뒤에 지후가 향수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던 밝고 쾌활한 지후는 이제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고 평소 환하게 웃던 지후의 얼굴에는 향수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있는 유명 반도체 그룹에 입사하기로 했죠. 지후는 저에게 아주 미안해했지만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새로운 나라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회사가 너무 유명해서 이후 이직을 할 때에도 좋은 경력이 쌓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것과 같았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전통 한옥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의 조화, 상쾌한 공기와 어우러진 길거리 음식 냄새 등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이해하며 이제 제 집이 된 이 나라를 서서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응은 쉬웠어요. 저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거든요. 심지어 지후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찾았죠. 언어 장벽은 저희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선과 동그라미가 복잡하게 춤을 추는 것 같은 한글이라는 문자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항상 한식을 즐겨 먹었지만 한국에서 한식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의 치맥부터 매콤한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음식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모든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었어요. 매일 냉동식품으로 먹던 한식들이 눈앞에 따뜻하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선배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장시간 근무와 퇴근 후 사교 활동에 적응했습니다. 업무의 사회적 측면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그레이스의 소식은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일본에 살고 있었지만 외로움을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휴가를 쓰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곁에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본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친구를 응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보다 두 문화를 비교하는 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친근함을 경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대화는 종종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쿄 지하철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가 기억납니다. 차량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고 거의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익숙했던 활기차고 때로는 시끄러운 출퇴근길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앉을 자리를 찾기 위해 지하철 칸을 훑어보다가 임산부 배려석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예 임산부석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지정석이 없어 순전히 동료 승객의 예의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직접 소통하고 주의를 끄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에서 이는 신뢰도가 낮은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도 참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배려가 더 두드러진 한국에서 지냈던 저로서는 일본에서의 이러한 배려 부족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임산부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레이스가 임신이 진행되면서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은 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전용 좌석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좌석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회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배려하는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이 관찰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많은 토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공공정책과 문화적 관행이 일상적인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실시간으로 이러한 차이를 탐색하는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겨울에 제가 일본인 아이들을 보면서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모두 아이들에게 반바지를 입히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치원이나 학교의 체육복도 겨울인데 반바지였어요. 보통 아이들은 감기가 들까봐 몸을 꽁꽁 싸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들도 추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 번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유난히 회복력이 강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추운 날씨에도 반바지에 가벼운 재킷만 걸친 비슷한 복장의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레이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레이스는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추위에 노출되면 강하게 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한테 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데 저렇게 반바지를 입히는 걸까요?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옷을 겹겹이 껴입어야 했던 저희 어린 시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레이스는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만 아이에게 긴 바지를 입히면 애가 외로움을 탈까 봐요.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반바지를 입히는 게 강해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도쿄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의 활기가 그리웠습니다. 일본 요리는 훌륭했지만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매운맛이 없고 메뉴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 요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웃긴 일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인데 한식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속상한 건 그레이스가 불안함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 임신을 한 그레이스는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통분만과 제왕절개가 일반적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놀랍게도 일본의 어르신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직도 아이가 머리를 뒤집지 않아서 자연분만이 힘들 것 같다는 그레이스의 말에도 의사는 자연분만을 고집한다고 했어요. 일본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워낙 자연분만이 일반적이라서 다 괜찮다면서 자연분만을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연분만이라는 개념은 존중하지만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머무르는 것과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의 이점을 비교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선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주차가 더 가기 전에 한국으로 오는 것을 권유했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그레이스의 임신에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을 탐험하며 문화와 전통을 경험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규율이 있는 일본인들은 질서정연하고 정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한국의 사회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번잡함과는 다른 일본의 조용한 거리는 한국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제가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했던 한국의 따뜻함과 친근함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 제가 겪었던 어려움, 제가 찾은 기쁨을 그레이스와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따뜻한 사회, 가족을 위한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레이스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해보라고 권유한 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레이스에게 지지받고 연결되어 있고 집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산후조리원이 생각났어요. 그레이스가 아이를 더 편안하게 낳을 환경이 한국에서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산후조리원은 제가 미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보적인 산모관리 방식이었거든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 친구가 출산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산후조리원 중 한 곳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 들어섰을 때 산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편안한 개인실과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차분한 분위기의 센터는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같았어요. 산모의 붓기나 식단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산후조리에 대한 산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간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유 수유부터 산후 운동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들 간의 공동체 의식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산모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레이스가 이곳으로 온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서 드라마도 보여주었죠. 미국에서는 산후조리가 아기에게만 집중되어 산모의 휴식과 회복, 정서적 지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산후조리 방식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인정하고 산모와 아이 모두를 동등하게 중요시합니다. 산후조리원 방문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포괄적인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그것이 산모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 문화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 점이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레이스가 먼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레이스와 고드는 한국으로의 이직을 준비했어요. 그레이스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 어려움, 승리를 공유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우정의 결말은 한국이었죠. 지우는 아직도 조금 미안해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레이스와 고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레이스는 일본에서의 시간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해요. 처음부터 한국에 왔었더라면 우울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 역시도 지금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의료 서비스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임신을 의심하고 처음으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미국에서 병원을 방문하려면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데요. 심지어 토요일에 간다라고 하면 일단 대기부터 2시간은 해야 해요. 비싼 진료비는 당연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단 몇 분 만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사는 철저하게 진찰했지만 상담은 신속하고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비용이었는데 한국에서 지불할 것으로 예상했던 비용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를 찍어줬어요. 게다가 결과를 당일에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초음파를 찍으려면 최소 보험료를 내고도 10만 원은 내야 되거든요.
최첨단 장비부터 디지털 건강 기록의 원활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약국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마치고 가까운 약국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몇 분 만에 처방전이 작성되었습니다. 약사가 영어로 약을 설명해 주었고 복용량과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환자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저의 경험은 이 첫 방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익숙했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겪는 의료보험 보장 범위와 의료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확신을 주셨고 산후조리 서비스 덕분에 저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로 다짐했어요. 제 아이는 지호를 닮아서 용기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중국인과 외국인 요금이 다르다고요? 숙박업소인데요. 중국인이 더 더럽게 쓸 텐데 중국인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침대를 쓰는 방법이 다른가요? 여기 중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미국인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요금 문제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입니다. 저희 집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데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식료품을 수출하는 업체예요. 요즘 아시아 시장이 커져서 아시아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갔다가 바로 한국에 있는 일이었죠.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여행을 가려면 비자 발급이 필수였어요. 과정은 또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중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한 복잡하고 솔직히 당황스러운 과정을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국어로만 제대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비자 발급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관광청과 전화를 하려고 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답답했습니다. 전화는 끝없이 울렸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출장을 안 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자 발급조차 받지 못한 채 첫 단계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니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잔소리 같은 걱정에 가려졌습니다. 비자가 제대로 발급될까가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비자는 무사히 나왔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면 중국에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닥칠 일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항에서 숙소까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없이 이동해야 했던 경험은 디지털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행 전에도 이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보급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도착할 때까지는 일상적인 거래에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설치하려고 할 때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국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앱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 은행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결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이 앱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번잡한 공항에 서 있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커피 한 잔부터 기차표까지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국 휴대폰과 현금을 들고 있는 저는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예기치 않게 시대에 뒤처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급행 열차표를 사려고 했는데요. 일단 숙소에 가야 하니까요. 자동화 기기에서는 디지털 결제나 현지 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유인 매표소의 줄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직원에게 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더해져 좌절감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환전 부스를 찾아 현금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티켓 구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금 전용 카운터는 찾기 어려웠고 겨우 표를 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여정 역시 비슷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차량 호출 앱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연동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택시를 이용해야 했는데 비용이 더 비쌀 뿐 아니라 언어가 서툴러서 이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인 사람한테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현지인과 외국인의 숙박 요금 차이는 정말 서러웠어요. 뜻밖의 깨달음과 함께 중국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겪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고 진정한 경험을 선사할 것 같았습니다. 리셉션에서 저는 벽에 붙어있는 객실 요금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여서 체크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위해 카운터에 다가가 여권을 건네자 접수 직원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 여권을 살펴본 후 그는 벽에 적힌 요금보다 객실 요금이 더 높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제가 봤던 요금을 가리키며 왜 차이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벽에 붙어있는 요금은 중국인 대상 요금이고 외국인에게는 다른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요금제는 처음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 눈에 띄고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국적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불공평해 보였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치라서 한두 푼도 아니었어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원은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쉴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더 높은 요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이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얻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과 연고가 없으면 번호를 받을 수 없다 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그런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나라로 출장을 다녀봤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핸드폰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비싼 돈을 내고 로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왜 있는 걸까요? 아예 중국인 전용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라고 써놨으면 좋겠어요. 중국 관료제를 탐색하는 것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업을 위해 취업 허가서를 제출하러 관공서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무관심에 직면했습니다. 직원들은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빠른 중국어를 구사하며 제가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외국인은 중국에서 취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손님을 응대할 의사가 없었어요. 무조건 중국어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아예 못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행정용어가 들어가니까 어려웠어요. 제가 못 알아듣자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시 아세요? 뒷돈 문화요. 본인들은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로비라고밖에 생각 안 하는데요. 관시를 조금 넣어주니까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관공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인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줄을 서는 태도였습니다. 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는 불안했고 공정성과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익숙해져 있던 사회적 규범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건 줄 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어딜 가도 줄 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줄이 없이 새치기를 미친 듯이 했어요. 줄 사이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나중에는 결국 저도 새치기를 했어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사소통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영어로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해도 도움을 받기는커녕 양쪽 모두 좌절감만 더 커졌죠. 결국 저는 세계 국어로 말해야 했고 종종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무조건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하면서 중국어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저도 그때부터는 영어로 화를 냈어요. 웃긴 건 중국 사람들도 세계 나오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을 잘 못해요. 저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새치기를 하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업이 아니었으면 당장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중국을 뒤로하고 불안한 마음과 호기심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극명한 대조를 마주했습니다. 공항은 효율성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허브였습니다. 생체인식 보안 검색, 간소화된 디지털 시스템, 질서정연한 진행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공항에 영어를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행 전에 미리 알아본 결과 인천공항에 심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면서 전화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지도를 사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작은 독립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맘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한국도 외국인에게는 심카드를 팔지 않을까 봐요.
매장을 찾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공항 표지판도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카드를 사기 위해 카운터에 다다랐을 때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 스스로에게 설정한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이제 막 하나씩 지워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긴장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금제를 설명해주고 제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거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몇 분 안에 제 휴대폰에 작동하는 SIM 카드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에 신호 표시줄이 나타나고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하자마자 안도감과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에 있다가 온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어요. 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 영어 간판이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과 동시에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고 미국인인 저는 중국에 갔다가 온 탓에 상당한 언어 장벽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에 영어 번역을 넣으려는 서울시의 노력 덕분에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활기찬 이 도시를 쉽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거리를 걷다가 한도로 표지판을 올려다보며 한글과 그 밑에 적힌 영어 번역문을 모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저와 같은 방문객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같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표지판이라는 가이드가 있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지하철 자체가 차원이 달랐어요. 일단 어떤 카드를 이용해서든지 표를 결제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를 쓴다고 했는데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미국에서 쓰던 카드로 찍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사소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스크린도어, 제대로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하철 경험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저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시간 엄수에 놀랐습니다. 열차는 자주 지연되는 중국의 열차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도착과 출발을 반복했습니다. 안전 조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정말 놀라웠어요. 혹시나 다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든 조치니까요. 미국도 이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좋았던 점은 한국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제 여행 중 가장 뜻밖의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늦은 밤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국에 편의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사러 가는 곳이었을 뿐 그 이상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식당인 줄 알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스낵, 다양한 음료, 신선한 식품, 심지어 기본적인 식료품까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통로를 돌아다녔습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적인 면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포장식품부터 갓내린 다양한 커피와 차까지. 이 매장은 가능한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공간, 심지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작은 생활용품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편의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며칠 살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장소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계획하거나 오가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도움을 주어서 한밤중에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장의 직원들도 제 눈길을 사로잡는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직원들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정중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고객 서비스는 다른 곳에서 종종 경험했던 무성의한 서비스와는 사뭇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눈에 띄고 기분 좋게 놀랐던 한 가지 측면은 한국 사람들의 영어 사용률과 실력이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온 저는 의사소통의 장벽과 언어적 오해로 인한 어색함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북적이는 시장,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돌아다니다 보면 영어로 말을 건네는 현지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도 일단 카페에만 들어가도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 언어로 기꺼이 소통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고 덕분에 여행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실력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영어로 말하려는 노력과 자신감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 대학생이 다가와 선명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본인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며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몇 가지 랜드마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과의 대화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했거든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키오스크에 영어가 없어도 그림과 숫자로 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제 국적을 알아채자마자 영어로 바꿔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을 위한 이러한 매끄러운 전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환영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인식과 이해심이 반영된 태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영어 사용은 단순히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소통에 대한 준비가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더 풍부한 교류와 더 깊은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미국인 부부가 한국인 부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가봐서 치료해보는 게 어때요? 한국에요?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차라리 독일이나 일본을 가고 말지. 제 딸을 죽일 셈인가요? 오늘 사연은 미국인 주부 소피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소피아입니다. 번화한 미국 포틀랜드의 조용한 교회에서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인 제 딸 아멜리아는 영혼만큼이나 거친 곱슬머리를 하고 방에 누워 있었고 한때는 활기차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아와 젊은 결혼 생활의 고난을 겪으며 회복 탄력성을 키워온 저는 이제 피난처라기보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벅찬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로를 통과하는 여정은 미묘한 징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멜리아는 평소와 다른 피로감, 가끔씩 찾아오는 통증,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야간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지역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균 상태의 비인격적인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후 짧고 결론 없는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과로하고 둔감해진 의사들은 피상적인 검사와 일반적인 안도감만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딸을 키우고 보호하면서 단련된 모성 본능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 의뢰로 인해 대기실은 늘어났고 방문할 때마다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우리의 호소는 예약이 꽉 찬 스케줄과 보험사 관료주의라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한때 활기와 웃음이 넘치던 딸이 그림자가 되고 장난기 넘치던 모습이 조용히 고통을 견디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 마크는 일과 병원 방문을 병행하며 날이 갈수록 얼굴에 깊은 걱정에 주름을 새겼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의 불길 속에서 맺어지고 고난을 함께 겪으며 성숙해진 우리의 관계는 이제 궁극적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전환점은 비에 젖은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끝에 마침내 소아 신경과 의사가 따님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라는 세상을 무너뜨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그 문장은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마크와 저는 희망과 절망이 잔인한 현실과 씨름했습니다. 의료진이 제시하는 치료법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고위험 수술과 공격적인 치료로 이루어진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비효율과 비인격으로 점철된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우리의 공경에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뜻밖의 곳에서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통통 튀던 아멜리아가 씩씩한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 김 여사가 고국의 의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의 자비로운 손길을 더한 의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고 했고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저는 김 여사의 신념과 먼 한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환자들의 이야기에 서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먼 곳에 아멜리아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을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는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집을 뒤로하고 낯선 땅을 향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멜리아의 창백한 얼굴과 병마와 싸우는 듯한 눈빛이 여전히 반짝이는 모습이 제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하루하루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던 절망은 한 줄기 결연한 의지로 뚫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경에 불운한 희생자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위해 대양과 대륙을 횡단할 준비가 된 어머니이자 전사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아멜리아의 손을 꼭 잡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마크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고, 마크는 드넓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향한 열망으로 똘똘 뭉친 한 가족이었고, 희망과 쇄신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는 순간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크와 아멜리아와 함께 창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짝이는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현대 건축과 효율성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기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의 전통 예술 작품이 디지털 정보 화면과 나란히 서 있는 이중성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아멜리아의 불편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진이 순식간에 우리 곁에 도착해 전문성과 진심을 담아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겪었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저희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한 아파트는 편안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집과는 거리가 먼 외국에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안식처가 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은 깔끔한 라인과 차분하고 효율적인 분위기로 현대 의료 건축의 증거였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세심한 조직과 첨단 기술에 즉시 감탄했습니다. 체크인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아멜리아의 의료 기록은 이미 시스템에 입력되어 의사가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리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편안한 라운지와 비슷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은 놀라웠습니다. 주치의인 리 박사는 따뜻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멜리아의 상태와 제안된 치료 계획을 명확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고, 마크와 제가 가진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환자 치료가 진료의 핵심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저는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 박사는 아직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치료법을 소개하며 수술과 특수요법을 병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멜리아의 수술 전 며칠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멜리아의 정서적 충격을 이해한 병원 직원들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현대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국의 고대 역사가 깃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인사동을 거닐며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전통 예술의 장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에 매료되었습니다.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미소,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가족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캔버스처럼 펼쳐진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여정, 극복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밝게 빛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멜리아를 꼭 안아주며 사랑과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할 때 도시는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평소 서울의 번잡함은 이른 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마라톤처럼 진행되었고 마크와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리 박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 말은 제 귓가에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멜리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몇 주간은 회복과 발견의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익숙해져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광경과 소리로 미로 같았던 거리는 이제 편안함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가져올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술 발전과 효율성의 경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멜리아의 후속 진료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의료진은 항상 시간을 내어 남편 마크와 제가 딸의 회복 과정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했고 집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의 핵심을 이루는 전인적 치유 철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멜리아도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자신을 세심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돌봐준 간호사와 의사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아멜리아는 병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뛰놀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 찼습니다. 병마의 악몽은 서서히 사라지고 회복이라는 희망의 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크와 저는 한국을 더 많이 여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궁을 방문하고 울창한 정원을 거닐고 전통시장의 번잡함을 경험했습니다. 각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친절과 환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이드가 되어 자국에 대한 이야기와 통찰을 나누고 여러모로 우리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탐방하는 동안 저는 종종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효율성과 공감, 선진화된 치료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인사이트와 희망을 주고자 블로그를 개설해 저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블로그는 빠르게 팔로워를 확보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용기에 감탄을 표하며 국제적인 치료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멜리아의 건강이 꾸준히 호전되면서 의사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가족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기에 이 나라에 와서 희망과 치유, 우정을 찾았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황홀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 새로 사귄 친구들,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와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아멜리아의 건강이라는 선물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포용하고 연민과 혁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문화에 대한 추억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저는 일상에 안주했지만 삶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아멜리아의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받은 뛰어난 치료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지인들도 의료 서비스의 차이점, 문화적 장벽,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서울에 있을 때로 돌아가게 했고 두세 개의 극명한 대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의료 옹호에 대한 저희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여행 일기로 시작한 제 블로그가 의료 혁신과 환자 권리에 대해 토론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에 영감을 받아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옹호하는 커뮤니티 토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항상 제 힘이 되어주던 마크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보다 효율적이고 자비로운 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정책 기반자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료가 환자 치료와 첨단 기술을 우선시할 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멜리아에게 한국은 치유와 우정을 찾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사귄 친구들과 우리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병은 그녀의 젊은 삶에 예상치 못한 여정을 가져왔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접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인적 치료와 전통적 관행과 현대 기술의 통합을 강조하는 한국의 의료 방식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서양의학에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옹호 활동은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료 포럼에서 연설하고 환자 옹호 단체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희망과 치유를 찾은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글로벌 의료 협력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의료 분야에서 연민의 가치, 환자 중심 치료의 중요성,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료 기술의 잠재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문화 교류와 이해의 힘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으로의 여정은 깨달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의료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가장 놀라운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멜리아가 하루하루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의료적 구호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다준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여정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생활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전통과 역사, 웰빙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기쁨을 느꼈고,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배울 때마다 서울에서의 추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는 문화 교류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건강관리 여정뿐만 아니라 저를 매료시켰던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음식, 전통 축제, 전인적 건강관리의 철학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문화적 통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독자층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아멜리아의 회복은 계속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멜리아는 회복탄 역성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에게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흡수했습니다. 마크 역시 우리의 경험을 자신의 삶에 접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국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 중심 진료의 중요성과 전통 의료와 현대 의료를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 존중, 화합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의료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며 미국과 한국의 의료 서비스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제 연설은 호평을 받았고 서로 다른 의료 시스템의 모범 사례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저의 옹호 활동은 작지만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환자 옹호 단체와 협력하여 환자 치료와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은 이러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종종 한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명절을 축하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자 치유와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놀라운 발견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문화적 개방성의 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학습과 치유의 잠재력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